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강남시장에서 장사 잘하고 있는 김명선이라고 합니다.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식이 잘못돼가지고서 갚아야 책임감이 없어지고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흘릴 가능성이 많죠.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취지는 좋지만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 감던 사람들도 빚을 안 갚는 기피하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자기가 노력해서 빚을 갚는 의식이 더 형성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다른 방향에서 국가가 또 깊이 연구하고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매일 3라운드 진짜 민심을 들을 수 있는 곳이죠.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장의 소리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강남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신 김명선 씨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노력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 주셨네요. 저희들이 4라운드에서 이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스, 노 시간에는요, 미국 도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적절하냐 여쭙고 있는데요. 7434님, 저는 노입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약소국이고 군,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입장인 건 알겠지만 미국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것 같은데 우리는 말 한마디 당당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8888님, 돈 많고 힘센 권력 앞에서만 약하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만 강하듯 이 도청을 당한 게 사실로 밝혀져도 덩치 큰 미국 정부 앞에서는 눈치만 보는 것 같네요. 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좀 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또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또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3라운드 광고 뒤에 출발하죠.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유플러스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유플러스. 광대역 LTE는 LTE폰이면 다 되는 거요? 아니라 모두 되는 거 KT폰. 오직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 LTE 되는 건 KT폰. KT로 오시오. 웰컴.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참조. 네,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됐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금난에 시달렸던 경남 기업이 다시 이 워크아웃, 기업 개선 작업을 추진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기업은 오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신한은행 등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공사 유보금 회수와 담보대출 등으로 3천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예. 신용등급 강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경남기업이 요청한 자금 중에 1,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 경남기업은 지난 1951년 설립된 시공평가 21위의 종합건설회사입니다. 2011년 한 차례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2년 만에 졸업했습니다만 최근 사업 부진으로 직원들 월급 지급까지 밀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예. 앞으로는 은행들이 그 대기업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는군요. 네,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책임 강화를 위해서 개별은행 종합검사를 실시할 때 주채권 은행 역할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대상입니다. 일부 은행들이 기업 감시라는 책임을 회피하고 대출 담보 확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합검사에서 이런 주채권 은행 역할을 점검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
채권은행들이 계열사 간 거래나 또 인수 합병 등 사업 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 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서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뭐 경기가 어렵다라고 해도 나가서 쓰실 분들은 다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분기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외국에서 쓴 지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에 쓴 돈이 모두 47억 7,720만 달러였습니다. 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36억 530만 달러를 지출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구성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인이 206만 명으로 25% 줄어든 데 반해서 중국인이 343만 명으로 59%가 늘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관광 수지는 올해 들어 29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서 16달째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예. 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월급쟁이들 절반 이상이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번다. 이런 통계가 나왔네요. 네, 올 상반기 그 지역별 고용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임금 근로자의 51.8%가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임금 근로자도 전체 취업자의 13.5%에 달했습니다. 예. 특히 100만 원이 안 되는 임금 근로자의 58%가 농림업 종사자였습니다. 한 달 평균 임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인 임금 근로자가 38.3%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24.1%,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버는 근로자는 12.3%, 예.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11.8%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정면 인터뷰 세 번째입니다. 자, 삼성이냐 두산이냐, 두산이냐 삼성이냐. 어제 잠실구장에서 한국 시리즈 5차전 경기가 열렸는데요. 두산이 마지막 1승만 남겨뒀던 터라서 두산의 승리를 점친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삼성이 벼랑 끝에 기사회생했습니다. 이제 내일 6차전 대구행 티켓을 거머쥐게 됐는데요. 투지로 버티고 있는 두산이냐, 타격감을 회복한 삼성의 추격이냐. 예, 이 부분을 제가 더 실감나게 읽어드려야 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자, 내일 6차전 경기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일성 야구 해설위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서는 모시게 됐는데요. 그렇네요. 네네. 네. 어제 경기 보고 저 기사 몇 개 봤는데 네. 댓글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또 경기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일단 네.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어제 경기는 이제 모처럼 타격전이 이제 펼쳐졌었거든요. 예. 사실 걱정됐던 것은 경기 전에 비가 와가지고 한 40분 좀 늦게 시작이 됐고 그렇죠. 또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기 때문에 투수들이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예. 결국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삼성으로서는 내일 경기 6차전은 없다 그러고 5차전에 전력 투구하는 그런 빠른 투수 로테이션을 가져간 것이 결국은 승리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유중일 감독이 1번부터 5번까지 좌타자로서 타순을 조종해가지고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 예. 예, 특히 타격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이승엽 선수를 오히려 5번에 갖다 놓고 박성민 선수를 6번에 갖다 놓은 이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의 하 해설위원께서 류중일 감독을 목욕탕에서 만났다고요. 그 얘기도 좀 네, 해주시죠. 목욕탕에서 만났습니다. 예.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 방만 터지면 이길 텐데 죽겠다고. 그게 경기 전이었습니까? 5차전? 예, 그때가 저 운동장 가기 전이니까요. 아, 예. 네. 그렇군요. 네. 그 목욕탕에서 만난 덕을 좀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유중일 감독이요.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면 어렵게, 예. 네,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이 6차전인데요. 일단은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선발 투수를 많이 당겨서 썼거든요. 그 내일 마운드는 어떻게? 근데 벤데너클 선수가 28개 공백기 어저께 던지질 않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수는 그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벤데너클 선수를 아마 오래 쓰지는 않을 거예요. 역시 이제 벤데너클 선수 다음 투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마 차우찬 선수 쪽으로 가지 않겠냐.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제 3차전에 실패했던 배용수 선수도 투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1+1이 아니라 1+2로 가지 않겠느냐. 저희들 예상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원삼 선수 만약에 7차전을 간다면은 장원삼 선수만 대기시켜놓고 뭐 모든 투수가 다 동원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김진욱 감독은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내일 리포트 선수 쪽에서 사실 김진욱 감독은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차전에 조금 투수 로테이션을 늦췄거든요. 그러니까 리포트 선수가 시즌 때도 삼성에게 강했고 2차전 때도 거의 뭐 완벽한 피칭을 해줬기 때문에 리포트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리포트 선수가 5회까지만 아마 2차전까지 던져준다면은 결국은 유이관 선수가 바로 뒤를 받치지 않겠느냐. 결국 내일 경기는 선발도 선발이지만 두 번째 나오는 투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승부가 바뀔 가능성이 높지요. 아, 그렇군요. 두 번째 투수. 네. 그 어제 경기를 두산 입장에서 잠깐 복기를 해본다면요. 그 수비 실책이 좀 많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만회가 될까요? 내일은? 역시 지쳐 있어서 움직임이 좀 둔하더라고. 좌우로 움직이는 움직임이요. 네, 뭐 체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더라도 체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원석 선수라든가 오재원 선수 부상 때문에 이제 공백이 있었는데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오재원 선수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원석 선수도 그렇고 홍성훈 선수는 아마 대타 정도로는 아마 기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워낙에 그 부상이 큰데다가 그러니까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외국인 강속구 투수도 앞서 좀 리포트 선수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일 뭐 변수가 될까요? 강력하게? 뭐 일단 선발 투수 벤데너크 선수가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28개 공백기 안 던졌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투수는 자기 등판에 어떤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리듬이. 그리고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보게 되면 6차전에 맞췄는데 워낙 다급하니까 5차전에 불펜 투수로 나왔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벤데너크 선수가 어떻게 내일 당일날 컨디션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이 문제인데 아마 유정일 감독으로서는 컨디션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아마 배영수 투수 쪽으로 바로 바꾸지 않겠냐 그렇게 봐요. 네, 그렇군요. 앞서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두산은 역시 이제 관건은 좀 그 체력인 것 같습니다. 그 체력이기 때문에 내일 리포트 선수가 6회까지만 그 2차전까지 버텨준다면은 두산 쪽이 상당히 유리해지죠. 유이관 투수 뭐 뒤 받치고 홍삼삼 받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리포트 선수에 대한 공략을 아마 유준일 감독이 5차전 같이 아마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좌타자 라인으로 아마 가져갈 것 같습니다. 타순을요. 내일은 이제 또 더 양팀 간의 심리전 대결도 치열할 것 같은데요. 두산이 1승을 하면 우승으로 바로 가는 거고. 삼성이 1승을 하면 이제 다시 가면 좀 이제 7차전까지 가면은 이제 조금 쫓기겠죠. 두산은 내일 끊어야 돼요. 내일 끊을 수 있을까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는 뭐 처음부터 예상했던 것이 전부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네, 솔직한 얘기로. 그렇군요. 내일 그러면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각 팀에 한 가지씩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역시 리포트 선수가 2차전까지 던져줄 수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고, 예. 벤덴허크 선수한테 기대하는 것보다는, 잠실 야구장보다는 대구 구장이 작은 구장이기 때문에, 예. 이제 최영우 선수, 최태인 선수가 홈런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과연 이승엽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는 것이 저는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랬군요. 네.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내일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조심스러운데, 예. 내일은 초반에 어느 팀이 먼저 선취점 얻느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선취점을. 네네. 말을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삼성 팬들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요. 네. 내일 이제 대구 경기에서 삼성이 이긴다. 그럼 이제 또 한 경기가 더 남았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두산의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쫓기게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이제 삼성이 쫓기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한국 시리즈를 5차전까지 해왔다면은 만약에 6차전을 두산이 내준다면은 7차전은 오히려 그 두산이 쫓기는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죠. 네. 예. 네. 제가 뭐 두산 이길 경우를 예로 들지 않은 것은 뭐 두산이 이기면 이제 뭐 끝나는 거니까. 끝나는 예, 거죠. 오해 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하일성 선생님께서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야구 몰라요, 인생도 몰라요라는 책을 하나 냈어요. 그동안 제가 강의도 좀 많이 다니고, 예. 또 제가 야구를 통해서 승부의 세계에서 제가 느꼈던 야구 관계없이, 예. 제가 쭉 생각했던 어떤 그 인생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야구 몰라요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야구 몰라요, 야구 모르시는 인생 분하고 몰라요. 지금 인터뷰를 야구 얘기를 진짜 했네요. 모르겠어요. 그러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내일 경기 많이들 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야구도 모르시고 인생도 모르시는 하일성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네, 한국 시리즈 6차전 전망 앞서서 해봤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관전평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245님, 전 정말 두산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우승이 코앞에서 좌절된 것 같아서 아쉬웠지만 절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두산의 불꽃 투지를 보여주세요. 두산 팬이시군요. 자, 8436. 어제야말로 삼성의 타격감 제대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 여세라면 이 삼성이 내일 1승을 거둬 두산의 상승세를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구 홈구장인 만큼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선거 앞두고 여야 균형을 맞추듯이요. 저희 작가분이 이 중요한 경기 마치고 앞두고 두산과 삼성 팬들 한 분씩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사연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45 50분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또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도 문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라운드 마무리하고 잠시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675,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자,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yes, no 질문은요. 이 미국의 도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합니까? 예, 이런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또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4부 경제로 보는 세상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정책이죠. 선대인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의견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라운드 잠시 뒤에 출발하죠.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서울과 이웃하다 자연을 품었다. 서울과 하나가 되는 부천 옥길지구. 힐링과 행복 바이러스가 가득한 자연 친화적 생태도시. 9천여 세대 대규모 개발지구의 중심. 10월 첫 분양 LH 부천 옥길지구. 분양문의 1600 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국민행복기금 출범 6개월을 맞아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초반에 제기됐던 우려처럼 은행만 행복한 기금이다, 또 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일정 부분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제로 바라본 세상, 이 시간에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국민행복기금. 사실 네. 이 이름 정했을 때도 뭐 이름 가지고도 좀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그거잖아요. 예. 국민행복기금. 이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면 먼저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뭐 줄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늘고 있는 추세다. 네. 이게 맞습니까? 그렇죠. 심각한 상태인데요. 예.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980조 원까지 늘어나 있고요. 예. 그게 좀 다른 기준으로는 1150조 원 이상으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이제 개인, 그러니까 가계 부문의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의 경우는 2008년 경제 위기 전에 133%였다가 지금 한 107% 정도까지 줄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같은 기간에 145% 정도에서 이미 더 높았는데 예. 그게 지금 한 지난해 기준으로 164%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 있다. 예. 그래서 이게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그 위기 요인 아니냐 걱정들이 많죠. 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분석됐나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결국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요.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뭐 한 407조 원 이 정도 되고요. 네. 이게 뭐 부동산 거품이 일정하게 꺼지고 있는데도 계속 이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 대책 이런 예. 것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일반 가게들이 이제 한편에서는 불안하고 한편에서는 또 혹시 뭐
줄까 모를까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 내는 게 있고요. 또 네. 하나는 경제위기 이후로 심해졌는데 소득은 늘지 않는데 예. 이게 계속 뭐 기존에 빌렸던 대출이 심각하니까 이제는 이걸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중채무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예. 또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 같으면 은행권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율이 싼데 네. 저금리 대출이 많았는데 이제 2008년 이후로는 점점 이제 뭐 카드사, 보험사, 또 증권사, 심지어는 예. 대부업체, 그렇죠. 뭐 이런 이제 고금리 대출 쪽으로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양적으로도 지금 지난 5년 동안 한 300조 원 이상 늘어났는데 아하. 질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고금리 대출이 많아졌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예.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초반에 워낙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해묵은 논쟁일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국민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가계 대출의 어떤 비중 그리고 네.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대출을 받는 여러 가지 그 창구들이 그 네. 고이자 쪽으로 늘어나는 이런 부분.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잘못에서 기인된 빚이기 때문에 일정 그렇죠. 부분 정부에서 떠안는 것도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언론에서 특히 이제 이 신문들에서 예. 뭐 개인의 도덕적 해이 이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물론 뭐 그런 부분도 비판할 부분은 뭐 전혀 없지는 않고 또 해야 될 부분은 일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정책 실패로 인해서 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계속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줬거든요. 또 예. 빚내서 전세 대출 빌려줄 테니까 높은 전세값 올려주라 이런 신호를 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년째 거치기간 만기를 연장해주면서 빚 갚지 말고 계속 이자만 내고 버티라 이런 신호를 주고 있고 그래서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빚 늘려도 괜찮다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또 금융권은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느냐. 금융권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이렇게 위험한 지경까지 늘어난 건 나름대로는 다 부동산 거품기에 예. 막 이 부동산 시장에 펌프질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게들 대상으로 해서 그 이자 수익을 올렸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이제 저소득층 신용불량자에 가까운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돈을 불려준 건 채무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 채권자가 그러면 이런 상환 능력이 처음부터 없을 걸 충분히 예상되는 사람들한테 무분별하게 막 빌려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좀 뭐 유식한 말로 약탈적 대출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런 약탈적 대출이 굉장히 횡행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실패라든지 또 금융업체들의 그런 뭐 정말 약탈적 그 관행 이런 것들은 문제 삼지 않고 예. 개인들만 잘못했다. 개인들의 네네. 뭐 도덕성이 문제인 것처럼 아하.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건 예. 너무 한쪽을 침소봉대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 전에 일정 부분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일단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 6개월 동안의 국민행복기금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은 평가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 당시에는 예. 규모가 훨씬 컸죠. 뭐 한 몇백만 단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 18만 9천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뭐 공약 당시보다는 대폭 축소된 게 맞고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뭐 진행됐던 여러 가지 이런 뭐 좀 유사하거나 비슷한 취지의 그런 제도들에 비하면 네. 상당히 뭐 신청자나 이제 대상이 많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일정하게 뭐 그나마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는 획기적으로 이렇게 저소득층의 또는 적자 가계의 그런 이 재할 또 신용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걸로는 아직 좀 미흡하다. 이런 측면이 저는 좀 강하다. 그런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적게 그 지원 대상이 된 건 이건 어떤 점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아마 언론의 뭐 비판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제 뭐 심각한 도덕적 해이 아니냐. 예. 뭐 그래서 이런 걸 개인들한테 뭐 성실하게 빚 갚아온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걸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일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행복기금 규모도 대폭 줄었고 또 그래서 이제 대상자 수도 많이 주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내용도 그냥 부채의 탕감이라든지 또는 규모도 줄어들고 채무 조정도 이제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 좀 흘러온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행복기금이 뭐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이라든가 네. 이제 금융기관들의 협약을 의무화해야 되는 부분. 네, 이 부분은 좀 어색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네.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국민행복기금인데 예. 그래서 그리고 정부 정책상으로 내놓은 건데 이걸 주식회사 형태로 한다? 이것도 좀 주식회사는 사실은 돈벌이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런 형태로 한다는 것도 의문이 많이 들고요. 예. 그리고 금융기관들 이렇게 협약이라는 의무한다는 게 뭐냐면 사실 금융기관들이 이제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당근을 제시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보통 그러니까 국민행복기금이 이 채무자들의 이제 부실 채권을 사와서 사올 예. 때는 상당히 이제 싸게 사오는데요. 네. 이걸 나중에 이제 어쨌든 은행에서는 부실 채권이 될 수 있는 거여서 어차피 이제 그걸 다 부실 상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자회사 형태의 이제 자산 유동화 회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회사들이 팝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권 추심해서 이제 돈 벌도록 사실은 하는 은행의 자회사들이 이제 고수익원이었는데요. 예. 이건 이제 국민행복기금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져가면서 근데 이제 은행들이 이대로는 뭐 참여 안 할 것 같으니까 예. 나중에 뭐 채권 회수가 많이 되면 돈을 좀 뭐 배당 형태로 많이 주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단가를 제시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뭐 협약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강제를 했다는 측면인데. 네. 글쎄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부실 채권으로 분류된 것들을 사가주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들도 얘기를 좀 네.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강기정 의원이 2018년에 금융기관이 받을 배당이 9천억 원에 달한다. 네.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정부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죠. 100만 원 정도의 부실 채권이 발생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100만 원짜리를 국민행복기금 같은 데서 한 8만 원 정도의 은행에서 매입을 해가거든요. 예. 이게 어차피 이제 연체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들한테는 한 50% 정도 탕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50% 정도는 갖겠죠. 그런데 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제 부실 채권으로 다 분리해서 못 받는다 돈이라고 생각한 건데. 예. 예를 들어서 50%라도 받게 되면. 네. 사실은 물론 이제 그게 실제 가게들로부터 얼마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실제로는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8%, 그러니까 은행들 100만 원짜리를 8만 원에 사갔으니까. 예. 그거보다는 뭐 50만 원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실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가게들로부터 돈을 상환받게 되면. 예. 그걸 이제 협약 금융기관들한테 배당 실적 형태로 나눠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행복기금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갖고 이렇게 이 공적인 기금인 것인데 네. 이걸 마치 주식회사처럼 운영하고 또 그렇게 금융업체들의 이제 참여를 유도한다라는 측면에서 불필요하게 네네. 이렇게
이 수익 배분까지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저소득층의 그런 가게 그 빚을 줄여준다라고 이렇게 내세웠지만 결국 네네. 금융업체들은 일속 챙길 건 다 챙기는 구조로 가고 예. 또 실제로는 이제 그 정부가 나서서 그 은행들의 이제 뒤치다거리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기금과 달리 주식회사 네. 형식으로 운영한다라는 점들에 대한 비판도 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은행 배불러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쓴 것은 결국은 빚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한 겁니까? 왜 이런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자꾸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굉장히 게으르고 예. 그다음에 돈이 있는데도 떼먹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묘사를 하는데요. 네.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 적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 전체 가구의 한 30% 정도가 적자 살림을 매달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국민행복기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신청자들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연소득이 한 500 몇십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 소득으로 따지면 50만 명을 못 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요. 갚기 싫어서 안 갚는 게 아니라 갚을 수가 없는 경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최소 생계비도 안 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체부터가 문제인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다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유럽 복지국가들 같으면 최저생계비 수준의 여러 가지 생활 지원들을 통해서 이 정도 수준을 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인데 네. 우리는 사실 이런 복지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찌 보면 아주 최소한 수준의 예. 금융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이제 지나치게 무슨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으면서 마치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 사회가 성실하게 빚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건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그 기준에서 빚이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네. 1억 원을 넘거나 또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연체자는 규정상 채무 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평등도 좀 그러니까 기준을 1억 원이라고 설정하긴 했으나 예. 실제로 이번에도 지원 받는 사람들이 평균 소득이 한 1200 그러니까 아까 한 50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 연체 금액도 한 12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빚이 1억 원 이상이다 아니다를 넘어서서 실제로 지원받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나 그다음에 연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소규모다라는 걸 좀 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1억 원 이상의 이제 고액 연체인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겠으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가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예. 빚을 지게 됐는가 이런 예. 것들을 좀 면밀하게 이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이렇게 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워크아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사실 채무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제 채권자 무책임하게 대출을 남발한 채권자의 잘못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채무를 조정할 때는 결국은 금융업체들도 일정하게는 책임을 부담한다든가 네네.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한국의 각종 신용회복 절차라든지 심지어 이 국민행복기금조차도 네. 그런 과정들은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권자한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것도 이름은 정부기관처럼 돼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은행연합체가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예.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채권자 위주로 돼 있고요. 빚도 사실 채무 재조정만 그러니까 상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조절해 줄 뿐이지. 네. 실제로 빚을 탕감해 주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제
뭐 미소금융같이 그냥 20% 고금리를 뭐 10% 정도의 상대적 저금리로 바꿔준다든지 예. 또는 이런 신용회복 절차에 있는 그런 것들까지 마치 빚을 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예. 아 이건 좀 잘못 접근하고 있다. 예. 그 상황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다면 이제 채권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규제 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서프라임론 사태라는 것이 예.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그 가게들한테 무리하게 그 빚을 건네서 무리하게 집을 샀는데 그게 이제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결국 이제 부실화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미국에서는 이제 일종의 약탈적 대출 금지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지금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혀 발의도 안 된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약탈적 대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어떤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 가난하다 이러면은 그게 그냥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자꾸 치부를 하는데 예. 이게 상당 부분은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정책 실패의 문제 또 어떤 그 훨씬 더 많은 자원과 정보를 가지고 이런 그 일반 개인들을 그 개인들한테 정말 약탈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자 수익을 얻겠다는 예. 그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조금 가감하게 은행들이 좀 더 책임 있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책임 있는 그런 대출을 할 수 있도록 responsible 이제 랜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책임 있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약탈적 대출을 했을 때는 금융기관 스스로가 예. 일정하게 이제 뭐 그 부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네네.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앞서 뭐 뉴스 보니까 그 이제 금융사들이 대기업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했을 때 이제 금융기관이 그 금융사도 징계를 하겠다. 네. 이런 방침을 정했던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그런 비슷한 뭐 적용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에는 그렇게 하겠다면서 예. 왜 가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예.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늘 그 우리의 정책이나 행정이 그 어떤 업계와 유착이 돼서 업계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식으로 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업체들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업체들한테 타격이 올 수 있는 예. 뭐 주택 대출과 관련해서도 LTV 비율은 거의 변동 없이 지키고 있는데 예, 예. 예를 들어서 DTI 규제라는 것은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대출 네네. 기준이거든요. 그거는 부동산 부양한다고 막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게 가계의 그런 이렇게에 대한 약탈적 대출을 충분히 방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예, 일종의.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좀 더 뭐 이야기가 진전된 부분도 있는데요. 나중에 네. 또 그 부분 이야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푸산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뉴 푸산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네, 미국 도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적절하냐?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 정리를 해보니까요. 2대8, 그러니까 노가 많았습니다. 예, 여론인 것 같네요. 자, 이 가운데 저희 당첨자요. 9412님 그리고 0082님 축하드립니다. 자, 뉴스 정면 승부 내일부터는 김상우 해설위원이 돌아옵니다. 어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